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혁명 수비대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과감하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대체 이 조직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혁명 수비대가 왜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지 그 구조와 논리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어요. 일반 군대는 외부 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지는데 혁명 수비대는 혁명 자체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조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혁명이 배신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싸우는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 단계부터 항복이나 해상 같은 개념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 정규군과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에요. 대통령도 혁명 수비대에 명령을 내릴 수 없고 국방부도 지휘권이 없습니다. 오직 최고 지도자, 즉 하메네이에게만 보고하는 구조거든요. 병력은 약 19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이고 여기에 자체 공군, 해군, 미사일 부대, 사이버 부대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란 GDP의 10%에서 12% 수준의 경제 자산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설업, 통신, 에너지, 수입업까지 혁명 수비대 산하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제재를 받아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지도부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CIA도 이 점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머리를 잘라도 몸이 움직이는 조직이라고요? 혁명 수비대는 수십 년 동안 분산형 지휘 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 지역 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상부의 명령이 없어도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 한두 명이 사라진다고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솔레이마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20년 1월 미국이 드론 공격으로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봤죠. 그런데 달라진 게 없었어요. 후임 에스마일 가하니가 바로 자리를 채웠고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레바논에 뿌려진 대리 세력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도자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순교자 하나가 생긴 것처럼 조직이 받아들인 거죠. 이게 이데올로기의 힘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인 집단이 아니에요. 시아파 이슬람의 순교 정신을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란의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싸우다 죽는 것이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것보다 훨씬 명예로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혁명 수비대 내부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없다고 보고됩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군 병사들이 지뢰밭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간 사례도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면 더 잘 이해됩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이 혁명 수비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8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란이 잃은 사망자만 최소 2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전쟁에서 혁명 수비대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오직 신앙과 혁명에 대한 헌신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이라크가 먼저 지쳤습니다. 그 경험이 혁명 수비대 안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는 버텼고 우리는 이겼다는 집단적 기억이 지금도 이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세대가 지금 혁명 수비대의 고위직을 채우고 있고 그들은 그 신념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 조직은 이란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쿠드스군이라는 해외 공작 부대를 통해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 친이란 세력을 수십 년에 걸쳐 키워왔어요. 이 대리 세력들이 지금 중동 전역에 퍼져 있고 혁명 수비대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이 네트워크가 계속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한 곳을 압박하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항복한다는 건 이 네트워크 전체가 동시에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지형도 문제입니다. 이란은 산악 지형이 전 국토의 절반 이상입니다. 자그로스 산맥과 알보르즈 산맥이 곳곳에 뻗어 있고 혁명 수비대의 주요 미사일 기지와 무기 저장소는 이 산악 지형 깊숙이 분산되어 있어요. 공습으로 한두 곳을 날려도 전체를 제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20년 동안 탈레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무기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직이에요. 외부에서 무기 수입이 막혀도 국내 방산산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드론, 미사일, 순항미사일까지 자체 생산해 왔거든요. 이란이 러시아에 샤헤드 드론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기술력 때문입니다. 국제 제재 속에서도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자립 역량을 키웠다는 건 혁명수비대가 얼마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경제 제재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게 1979년부터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란 경제는 당연히 어려웠고 국민들도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혁명수비대는 그 상황에서도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제재 환경이 혁명수비대에게는 기회였어요. 공식 수입 경로가 막히니까 밀수와 우회 루트를 장악했고 그게 자신들의 경제 기반이 됐거든요. 제재가 오히려 혁명수비대의 경제 지배력을 강화시켜준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란 내부 민심은 어떨까요? 이란 국민들 상당수는 혁명수비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2022년 히잡 시위 때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경찰 조직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거든요. 반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혁명수비대는 이 내부 불만을 오히려 역이용합니다. 외부에서 공격받고 위기가 생기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논리를 꺼내들고 국민들 안에 있는 민족적 자존심과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혁명수비대에 반감을 갖던 사람들도 외부 압박 앞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패턴은 이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핵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핵무기를 갖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로 약자가 되지 않겠다는 전략적 계산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가 마주 앉았을 때 누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핵을 손에 쥔 순간부터 미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혁명수비대는 그 교훈을 정확히 보고 있고 핵 카드는 항복이 아니라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서서히 늘리면서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 이게 바로 혁명수비대식 전략이에요.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군사적으로 강한 조직이기 이전에 구조적으로 쉽게 끝낼 수 없도록 설계된 조직입니다. 경제적 자립, 분산된 지휘체계, 강력한 이데올로기, 해외 대리 세력 네트워크, 산악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략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려 있어요. 어느 하나가 무너진다고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수십 년에 걸쳐 다중 방어선을 쳐놓은 겁니다. 지금 이란은 하메네이를 이을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권력 공백이 생기면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들이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택할 수 있거든요. 지도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거죠. 혁명수비대가 진짜로 믿는 게 뭔지를 봐야 해요. 그들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선거가 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여론이 바뀌고 정치인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베트남도 그랬고 이라크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도 결국 그렇게 끝났거든요. 반면 이란은 선거 결과가 혁명수비대의 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혁명수비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게 이 조직의 핵심 전략인 겁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전략처럼 이란 시민들이 봉기해서 혁명수비대를 몰아내는 시나리오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출구인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내부 감시와 통제에도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인터넷 차단, 시위 진압, 반체제 인사, 구금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가 이미 촘촘하게 깔려 있어요. 항복은 이 조직에 사전에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구조가 유지되는 한은, 그리고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은요. 이상 랭킹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